군집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먹이사슬을 이루는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군집이 안정적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군집 내에서 먹이금을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먹이사슬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고요. 먹이그물은 군집 내에서의 먹이 사슬 여러 개가 서로 얽혀 마치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에요. 그래서 군집 내에서 먹이 사슬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먹이 그물을 형성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 지위라 하고, 맞는 내용.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을 공간 지위라 한다. 옳은 문장이네요. 리을. 군집 내 각각의 개체군이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지킴으로써, 그렇죠, 군집이 유지가 된다. 정답은 기디 리. 식물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개체군을 우점종이라고 하죠. 개체수가 매우 적어 보호가 필요한 종을 희소종. 지휘류는 이산화 황해의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종. 지휘류는요, 이산화 황해 농도가 높은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휘류가 서식한다는 얘기는 대기 중에 이산화 황해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이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지표 중에 에델바이스가 있는데요.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에서 서식을 해요. 그래서 고도와 온도의 범위를 에델바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표종이 되는 거고요. 4. 우점종은 군집에서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개체군이다. 옳은 면적, 옳은 내용. 5번.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을 우리는 핵심종이라고 해요. 핵심종의 대표적인 예가 해달이 있거든요. 해달은 성게를 잡아먹어요. 근데 성게는 해조류를 먹거든요. 그럼 만약에 해달이 사라지면 성게의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성게가 해조류를 막 먹게 되니까 해조류는 감소할 거고, 그러면 해조류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달을 우리가 해양 생태계의 핵심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초원에 설치한 방형구 안에 있는 각 식물종의 분포 상태를 나타냈고요. 표는 이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 기억니의 디귿에 알맞는 값을 각각 쓰시오. 단 방형구 한 칸에 출현한 종은 그 칸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밀도, 빈도, 피도가 나와 있죠. 밀도는 군집 내 전체 면적, 이렇게 표현할까요? 전체 방형구의 면적, 전체 방형구의 면적 제곱미터분의, 이 경우는 1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특정한 종의 개체수, 특정한 종의 개체수, 밀도의 정의고요. 빈도는 출현 빈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빈도는 전체 방형구 수분의, 전체 방형구가 5 곱하기 5니까 25가 되는 거죠. 전체 방형구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특정한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를 우리는 빈도라고 표현을 하죠. 피도는 덮고 있는 정도를 우리가 피도라고 해요. 그래서 피도는 전체 방형구의 면적 제곱미터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 특정한 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우리는 피도라고 표현하고요. 피도는 계급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피도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주어지진 않는 거고, 표의 형태로서 빈 칸을 이제 채우는 형태 정도. A종 볼까요?
A종의 밀도는 9. 그러면 A종은 9 개체수가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B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 17, 9개. 그럼 B종의 밀도 9가 되는 거고, C는 12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 되는 거고, 빈도수 볼까요? A는 출현한 방형구가 몇 개가 되나요? 출현한 방형구가 A의 경우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도수는 25 전체 방형구 수분의 출현한 방형구 수 4. 그러면 0.16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도 값은 제시를 했고요. 표는 이 식물 군집의 상대 밀도, 빈도, 상대 피도 및 중요치를 구한 것이다. 기억리를 알맞는 값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그리고 이제 중요치. 상대 밀도는요,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 합분의 특정한 종의 밀도 곱하기 100. 상대 빈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빈도 합분의 특정한 종의 빈도 곱하기 100. 상대 피도도 조사한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전체분의 자신이에요.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의 합분의 자신의 밀도. 상대 빈도는 전체 빈도의 합분의 자신의 빈도. 상대 피도는 전체 피도의 합분의 자신의 피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럼 이때의 상대 밀도, 빈도, 피도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100%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BC가 30, 40이기 때문에 기억의 상대 밀도는 30%가 나와야 되겠죠. B의 상대 빈도는 4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C의 상대 피도도 40이 나와야 되겠죠. 중요치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한 값이 돼요. 그러면 C는 40, 40, 40이니까 중요치가 120. 중요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요, 그 종이 그 군집을 대표하는 우점종이다. 그래서 종 C가 이 군집 내의 우점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점종은 C, 왜냐? 중요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학생 A, 어떤 식물이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를 피도로 알 수 있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방형구 안에 특정 종의 개체 수로 밀도를, 특정 종이 출현하는 방형구 수로 빈도를 구할 수 있다. 역시 학생 B 옳은 설명. 학생 C, 중요치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곱한 값이 아니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한 학생은 A와 B가 되겠네요. 군집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군집은 서식 환경에 따라서 크게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구분을 하고요. 육상군집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산림, 초원, 사막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생군집은 하천, 호수, 강에 형성된 담수군집, 그리고 바다에 형성된 해수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번,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구분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산림, 초원, 사막은 지역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고, 강수량은 산림, 초원, 사막 순으로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2번, 3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초원은 많은 종류의 목봉과 초봉 개체군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많은 종류의 목봉과 초봉 개체군을 포함한 군집을 우리는 산림이라고 해요. 산림. 그러면 초원은 초본의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번, 오랫동안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군집은 산림이다. 산림은 많은 종류의 목본과 초본이 개체군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하여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에 형성되는 군집은요, 툰드라고요. 툰드라는 한대와 극지방 부근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한대 사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끼리와 같은 일부 식물만 자라게 되고요. 사바나는 열대지방의 건조한 지역에서 형성된 열대초원, 그리고 침엽수림, 열대우림, 낙엽, 화렵수림은요, 산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아한대지방, 그리고 열대우림은 열대지방, 낙엽, 화렵수림은 온대지방에서 형성된 산림이다. 식물 군집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와 층상구조를 나타내는데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목층. 교목층은 층상구조가 가장 높은 층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이다라는 거. 그 다음 2번 선태층. 선태층은 선태류가 있는 층이에요. 선태류가 뭐냐면 이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있는 층이고요. 생산자인 이끼, 선태류가 있고 소비자인 거미나 진해, 그리고 분해자인 곰팡이 등이 서식을 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서식하는 층이다. 지중층. 지중층 하면 저는 두더지가 이제 생각나는데요. 지렁이나 두더지 등이 서식하는 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나 사체가 썩으면서 만들어진 이제 부식질이 많고, 뭐 지렁이, 두더지 등이 주로 서식하는 층이라는 거. 3번도 옳은 내용. 층상 구조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의 내용을 몰라도 5번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번. 층상 구조는 식물이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 산림의 층상 구조는 이제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온도 등에 따라 수직적으로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됐고요. 여러 식물들이 햇빛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층상 구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식물 군집의 생태 분포를 나타냈고요. 간은 고도에 따른, 즉 높이에 따른 기온 차이에 의해 수직적으로 나타내는 군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간은 수직 분포를 나타냈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단열 감열에 의해서 기온은 낮아지게 된다. 나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에 의해서 위도에 따른 군집을 나타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평 분포라고 해요. 열대 우림 초원에서 툰드라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위도가 높아지게 돼요. 1번 가에서 A지역은 B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야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 2번 나에서 C지역은 D지역보다 위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C로 갈수록 고위도, D에서 C로 갈수록. 3번 가는 수직 분포고 나는 수평 분포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 4번 가와 같은 생태 분포는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요. 한라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고도에 따른 수직 분포가 잘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5번 나에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렇죠.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평 분포. 정답은 5번. 어떤 식물 군집의 천위 과정을 나타냈고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맨 땅의 개척자인 지류, 그리고 이끼류, 초원, 관목, 양수, 혼합, 음수,
림의 천위 과정이죠. 이거는 1차 천위 과정이 되기 때문에 1번 옳지 않은데요. 2번 지류가 들어오면서 적합한 땅에 토양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끼가 자라게 되는 거고요. 3번 비는 양수와 음수로 된 혼합림. 4번 이 식물의 군집은 시 음수에서 극상을 이룬다. 옳은 문장. 양수, 혼합, 음수로 천이되는 과정 중에 빛의 세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정답은 1번. 이 식물 군집이 극상을 이룬 후 산불이 발생했다면 이후 천이는 2차 천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초원부터 시작을 하죠. 산불에 의해서 이제 불모지가 됐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들이 토양을 이루고 있고요. 토양의 기존 식물에 이제 종자 하나 뿌리가 남아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천이가 진행될 거예요. 13번 그림은 어떤 군집의 천이 과정에서 관찰된 우점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개구리밥, 이거는 수생식물이죠. 그러니까 습성천이의 개척자가 되겠네요. 갈대는 초본식물, 그러니까 초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갯버들은 관모, 그리고 버드나무는 양수가 되겠네요. 기억, 개척자는 개구리밥이다. 예, 옳은 문장. 니은 습성천이를 나타낸 것이다. 역시 옳은 문장이죠. 이 군집은 극상에 도달하였다. 극상은 음수림이죠. 버드나무는 양수예요. 그래서 아직 극상에 도달하지 못한 천이 단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집신벌레 A종과 B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밀도 변화를 나타냈고요. A종과 B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의 차이점, 둘 다 개체군의 밀도는 단독 배양할 때보다 낮아졌고요. 특히 B종 같은 경우는 완전 도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쟁 베타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억, A종은 포식자, B종은 피식자. 만약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였다고 한다면요, 둘 중에 한 개체 수가 감소하면 따라서 감소하고 또 증가할 때 증가하는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네요. A종과 B종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예, 생태적 지위가 겹치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귿, 다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두 생물종 A와 B종의 먹이와 서식지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A종과 B종 중의 가 영역은 먹이의 종류와 서식지가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경쟁이 유발되는 지역이다. 1번 A종과 B종은 포식과 피식 관계가 아니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경쟁의 위치에 놓여있는 종이 되는 거고요. 2번 A종과 B종은 생태적 지위가 겹치지 않는다. 겹치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3번 가 부분이 좁을수록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경쟁이 약화되는 거고요. 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4. 가 부분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치타와 톰슨 가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치타는 포식자고요. 톰슨 가젤은 피식자예요. 그래서 포식과 피식 관계지 종간 경쟁은 아니죠. 피라미는 원래 하천 중앙에서 녹조를 먹으며 사는데요. 은어가 이주를 해오면 피라미는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수소곤충을 먹고 살고, 또 은어는 하천 중앙에서만 녹조를 먹으며 살아요. 피라미하고 은어는 먹이하고 서식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먹이와 서식지를 달리하는 이유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를 생태적 지위의 분화 혹은 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 은어와 피라미는 생태적 지위 분화가 이루어졌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은어와 피라미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분리하였다. 역시 옳은 문장. 아메리카의 술새가 한 나무에서 여러 종이
다른 위치에서 서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예.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가는 조간대 지역에서 두 종의 따개비 A, B가 함께 있을 때 A, B 분포를, 나는 A를 제거했을 때 B의 분포를, 나는 B를 제거했을 때의 A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간대는요, 조석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 시에 수면 위에 노출되고, 그리고 또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 시에 수면 아래로 잠기는 연안 지역을 우리가 조간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석 변화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하루에 2번씩 일어나죠.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물이 들어올 때를 만조수위, 물이 빠져나갈 때를 간조수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랑 달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B에 독립적으로 서식했을 때예요. 그러면 B는 간조수위부터 A의 분포 범위 평균 수위까지 서식하는데 그 위에 만조 수위까지는 서식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얘기는 B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서식하지 못하는 따개비다. 반면에 A를 독립배양했을 때는 간조 수위에서 만조 수위까지 서식을 하죠. 그러면 특히 B가 서식하지 못했던 이 위치에서 따개비 B가 서식한다라는 것은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따개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따개비 A와 B를 혼합배양했을 때 간조 수위로부터 만조 수위 A의 분포 범위 평균 수위까지의 A가 분포하지 못했죠. 그 얘기는 이 부분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일어났다. 즉 A가 B에게 경쟁에서 진 거예요. B는 A에게 경쟁에서 이긴 거고. 기억, A와 B는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 예,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고요. 가에서 A의 분포 하한선은 B와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디귿, 나에서 B의 분포 상한선은 건조에 대한 내성에 의해 결정된다. 예. 그래서 나에서 B만 서식할 때도 B는 가에서 A와 함께 서식할 때와 마찬가지로 평균 수위 위쪽에서는 서식하지 못했잖아요. 위쪽에서는. 그러니까 B가 A에게 경쟁에서는 이기지만 평균 수위 위쪽에서 서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건조한 환경에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에서 B의 분포 상한선을 결정하는 요인은 건조에 대한 내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두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냈고요. 종 A는 손해, 종 B도 손해. 그러면 A종과 B종은 모두가 손해를 보였기 때문에 두 종은 종강 경쟁 관계이다. 경쟁. 니은 둘 다 이익을 얻었죠. 그러면 A종과 B종은 서로가 상리 공생 관계에 놓여 있다. 디귿은 A는 이익을, B는 손해를. 그러면 디귿은 기생 관계가 되는 거죠. 이익을 얻은 종 A는 기생생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를 입은 B가 숙주가 되겠네요. 기억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다. 옳은 문장. 콩가식물과 뿌력 박테리아 관계는 상리 공생 관계가 되는 거죠. 디귿은 상리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의 종류를, 나는 상호작용하는 개체군 A와 B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보면요. A와 B는 시간에 따른 개체수가 주기적인 변동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포식과 피식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고요.
개체수가 많은 A가 피식 그리고 B가 포식자에 해당하겠네요. 가의 기억은요. 개체군 1과 개체군 2가 둘 다 이익을 얻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리 공생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개체군 1은 이익을 얻었고 2는 이익과 손해 어떤 것도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았죠. 그럼 니은은 편리 공생. 디귿은 개체군 1은 이익을, 개체군 2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기생과 포식과 피식 관계인데 기생은 지금 이쪽에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디귿은 포식과 피식의 상호작용. 리을은 개체군 1은 손해, 개체군 2도 손해니까 종간, 경쟁이 되겠네요. 1번 A는 포식자, B는 피식자가 아니라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가 되는 거고요. A와 B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피식자인 A는 포식자 B의 먹이가 되는 거죠. 3번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 기억이 아니라 디귿, 포식과 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4번 흑동고래와 따개비의 상호작용은 편리공생이 되는 거죠. 흑동고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손해 이익도 아니고 따개비는 이익을 얻죠. 그래서 4번 옳은 문장. 5번 나무와 겨우살이의 상호작용은 리을 종간 경쟁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겨우살이가 나무에 기생하는 거죠.